안녕하세요. 책사랑TV 다슬다움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사랑TV 유튜브를 처음 하는 날인데요. 다슬다움은 살면서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되어 나에게 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다슬다움을 응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인데요. 저도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잘 받는 편이라서 상처를 받아서 서운하거나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할 땐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마음을 릴렉스하고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갖곤 합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섭섭하고 때론 화도 나고 그래서 외로웠던 기억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로 잊지 못하고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상처의 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어린아이 살과 같다, 순두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출판사는 보아스고요. 지은이는 김세라입니다. 지은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라 씨는 중등교사로 재직하셨고요.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상담에 눈을 떠 상담 분야에 몸담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입시학원 강사도 하셨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장을 모두 경험하고 학업 성적이 주가 되는 현실에서 개인적인 성향과 감정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해 본격적으로 상처 치유 상담과 강의에 나섰다고 하고요. 현재는 그간의 수많은 상처 치유 상담과 강의의 경험을 살려서 상처 치유 프로그램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귀가 기억해두면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요. 우리는 왜 상처를 받을까? 누구나 상처를 받지만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없다. 좋은 추억은 일상을 풍요롭게 하지만 상처는 일상을 파괴한다. 자기 연민의 크기와 상처의 깊이는 비례한다. 어떤 상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열등감은 감출수록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열등감은 변형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내 삶이 괴로운 것은 내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두 번째 파트, 상처 치유를 위한 심리 처방전.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돌아서서 상처받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자.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자. 만나서 힘든 사람과는 관계를 끊자. 분노와 슬픔을 키워 상처로 만들지 말자. 상처 주는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 상처 준 사람보다 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오늘보다 나은 자신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 생각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취미를 갖자. 나보다 커다란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마음건강법.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법. 남의 부탁을 들어주면 내 행복의 크기가 커진다. 말 한마디로 상처의 크기가 달라진다. 잘못을 지적할 때 그의 훌륭한 점도 말해주면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진심이 담긴 사과는 상처를 아물게 하고 감동을 가져다 준다. 약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픈데 비수를 꽂는 것과 같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안녕하신가요? 진정한 친구를 얻는다면 성공한 삶이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삶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삶에서 소중한 관계를 잃는 것보다 커다란 손실은 없다. 상처의 치유와 극복은 성장을 위한 단비다. 오래전 저는 심하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지난밤 그토록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 상처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 달려들었습니다. 천장을 쳐다보며 몇 시간을 그대로 누운 채 이 괴로움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빠져나갈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아득하게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것은 별것 아닌 상처였습니다. 단지 내 자존심의 문제였을 뿐이지만 당시 제게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저는 몹시 괴로웠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마치 가슴을 후벼 판 듯 아픈데 사람들은 내 상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혼자만의 통곡 소리는 남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남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없애면 되는 것이 바로 상처의 실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지극히 그리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내 아름다운 시절을 상처로 얼룩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상처의 크기나 가해자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다루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은이는 말합니다. 좋은 추억은 일상을 풍요롭게 하지만 상처는 일상을 파괴한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걱정하기를 단번에 그만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모두를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은 분명 불가능하다. 더욱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기에 오히려 더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다. 그래서 상처받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삶은 심리적으로 편안하다. 밤잠을 설치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감으로 자신을 후벼파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고 서운한 감정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주지 않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로마 시대 역사가인 타키투스도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은혜보다 상처에 대해 대갚음을 잘한다. 은혜를 갚는 것은 짐이고 복수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상처는 끊임없이 상대를 미워하면서 언젠가 대갚음할 날을 기다리며 스스로 또 다른 상처를 내고 상대에게 불신감을 갖게 한다. 이것이 깊어지면 상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상처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상처로 고통받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발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원망과 미움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감정들이며 남아있는 것마저 함께 앗아갈 만큼 강력하다. 자기 연민의 크기와 상처의 깊이는 비례한다. 따뜻한 가슴, 지치지 않는 열정,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손길을 가져라. 상처로 피폐한 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 삶의 계획들이 차례로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어긋나버린 오늘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삶에서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누구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삶의 질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도착점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도착점을 결정한다. 우리 삶은 시시각각 내리는 선택의 총합이다. 우리가 한 선택들은 우리 삶의 향방을 결정짓는 좌표와 같으므로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아서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은 현실이 가져온 절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다. 세일즈맨 윌리 로머는 전형적인 현대의 가장이다. 그는 두 아들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목표로
노력했지만 세일즈 실적은 날로 저조해져 갔다. 큰아들 비프는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실패하고 둘째 아들 해피는 형에게만 관심을 갖는 아버지에게 소외감을 느낀다. 결국 직장에서 해고된 윌리는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자신의 삶에 해이를 느낀다. 그런 윌리를 지켜봐야 하는 아내 린다는 두 아들마저 아버지를 이해해주지 않자 괴로워한다. 결국 윌리는 보험금을 타서 비프의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는 생각으로 자동차 사고를 가장하여 자살한다. 이 가족의 비극을 보면서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 삶이 망가지고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안타깝고 슬프지만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사회가 아무리 각박해도 그런 선택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 삶의 주인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삶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칙대로 흘러가기보다는 생각지 못한 변수가 너무나 많고 마음대로 될 때보다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 그래서 언제나 수정과 변경을 대비해야 한다. 중국 전국시대 법가사상가인 한비자는 목각인형을 만들 때 눈은 작게 코는 크게 만들라고 했다. 그렇게 해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상처를 덜 받고 그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다. 상처로 인해 어긋나는 일상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기억만 남게 마련이다.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타인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삶을 위한 플랜을 세우고 행복의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는 남들이 모두 따르는 원칙이 아닌 자신의 주관에 따라 수정하고 변경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 내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내 안에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는 존재의 본질이며 개인은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그 누구도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남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는 상처에 대해 잘 알고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아픈 만큼 남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열등감은 감출수록 우리 삶을 지배한다. 나에게 더욱 집중하라. 언제나 나를 1순위에 두어라. 다른 이의 삶에 한눈 팔며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 열등감은 드러낼 수 없는 애물단지다. 나 자신을 지독히 사랑하면서 지독히 측은해하는 나 자신의 실체다. 우리는 남보다 자신이 못하다고 인식할 때 열등감을 느낀다. 이 열등감은 상처로 이어진다. 세계적인 문호 섹스피어는 정식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편견에 시달렸는데 그 자신도 이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구스타프 말러는 체코에서 태어난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다. 그는 오스트리아 구성원에도 끼지 못했고 독일에서 활동할 때는 독일어를 쓰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또 어머니를 학대하는 아버지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는 평생 가족으로 인한 열등감과 인종적 열등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의 음악은 염세적인 경향을 많이 띠는데 이런 정신적인 고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얻은 인물들도 평생 열등감 속에서 살았고 그것이 삶을 지배하기도 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열등감은 헤아리고 이해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열등감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상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등감은 내면에 감출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 자신과 삶을 갉아먹고 심지어 남에게 해를 입히기도 한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 어떠한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다면 가감히 그것을 밖으로 꺼내 공개하는 순간 열등감은 오히려 당신의 삶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낄 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내가 못하다는 것은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단지 자신이 뒤떨어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과 비교해서 뒤떨어진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열등감으로 자리 잡는다. 만약 이 열등감이 그저 감정적인 문제로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열등감을 느끼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은 곧 행동으로 연결된다. 그 행동은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방어, 유지, 대체의 측면으로 설명된다. 우선 방어의 속성을 사하라 사막에 살고 있는 개미로 설명해 보겠다. 보통의 개미들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데 사하라 사막의 개미들은 혼자 다닌다. 개미가 하루에 움직이는 거리는 200m 정도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매우 짧은 거리이지만 사람의 신체로 한산에 계산해 보면 약 50km에 해당된다. 사하라 사막의 개미들이 지형지물 없는 사막에서 홀로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걸음수를 세기 때문이다. 이들이 걸음수를 세는 것은 길을 잃은 것에 대비한 불안심리 방어 기제다.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면 그것에 대항해 방어할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열등감이 공격당하면 상처받는 동시에 보복 심리가 고개를 쳐든다. 이는 마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필사적으로 걸음수를 세는 개미의 본능과 같다. 다음으로 유지의 속성은 세 가지 행동 중에서 가장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학증 편향을 갖고 있다. 이런 속성을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소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어떤 현상이나 조언, 증거 등을 모두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상대방보다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내심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부족한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내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열등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내게 없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그렇지 않다고 확인해줄 증거를 찾아 열등감을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상처는 겹겹이 마음속에 쌓이고 만다. 마지막으로 대체의 속성이다.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학력이 좋지 못한 부자는 돈으로 부족한 학력을 덮어버리려 한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돈이 많거나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외모를 내세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미남 미녀는 똑똑하지 않을 거라며 은근히 경멸한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없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한두 개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은 꼭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워 못 가진 사람을 공격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 심리도 대체의 속성에 들어간다. 이 세 가지 속성 때문에 열등감은 소극적인 감정으로 처리되지 않고 변형된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 행동으로 표출된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다. 절대로 열등감 따위는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 모습을 상초로 드러낸다. 내 삶이 괴로운 것은 내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냉정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바로 이것이 자신의 약점이나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나는 상처를 잘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의 공통점으로 소심한 성격을 둘 수 있다. 성격이 소심하면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맞다. 소심하다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마치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심한 성격은 심리적인 방어력이 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 소심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크 지멜은 자신의 저서 돈의 철학에서 돈의 파렴치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돈이란 매개체를 통하면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인간의 인품은 소멸되고 살아 숨쉬는 인간의 영혼도 상실된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돈이 없으면 삶이 힘들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있으면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돈이 있으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며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현재 자신의 경제 상태를 판단한다. 요즘은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것이 SNS다.
인터넷을 보면 절약하는 사람보다 소비하는 모습에 자랑으로 넘쳐나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비싼 것을 먹고 얼마나 비싸고 유행하는 옷을 입으며 얼마나 근사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여준다.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초라한 일상에 자괴감을 갖는다. 심지어 행복만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자신의 삶에는 불행만 가득한지 크게 상처를 받고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 그런데도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없는 것은 있는 것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된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신만의 행복론을 갖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돌아서서 상처받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자.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그때 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그렇게 반복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그 장소를 벗어나 돌아서서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행동은 경솔하지 않아서 좋을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공자는 2번 생각하면 족하다고 했다. 3번 생각한 뒤 행동하는 것은 신중한 게 아니라 망설이는 것이며 옹졸함이라 했다. 지나친 신중함은 득보다 실이 많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경솔한 것이 나을 수 있다. 상처를 받을 당시에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충분히 해명했는지 생각해보자. 그렇게 했다면 상대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말을 바꾸거나 사과했을지 모른다. 아니면 의도를 잘못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우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한다. 충격을 받았거나 전곡을 찔렸으므로 일단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서는 그 감정이 점점 커져가지만 상대방은 이미 기억에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상대는 자신이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그래서 혼자 상처를 쌓고 키우느니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 상대와 맞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싸우는 것과 자신을 옹호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므로 감옥하게 처신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감옥함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자.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절대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남 탓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우선 벗어날 생각부터 하므로 그 상황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신경을 쓰다 보니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 작은 비난의 목소리에도 바로 상처를 받는다. 반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이미 인정했기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예민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탓을 할 때는 기꺼이 해야 한다. 기꺼이 자신의 탓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멋있게 보이지만 마지못해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선뜻 흔쾌히 해야 한다. 내 탓을 하는 것은 엉킨 실타래의 가장 중요한 한쪽 끝 실가닥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 아무리 엉켜 있어도 그 실가닥을 잡아 빼면 엉킴은 쉽게 풀어진다. 반면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실뭉치는 아무리 예쁜 색이라도 전부 버려야 한다. 내 탓을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상처까지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강의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남편의 직장 때문에 이사를 했다. 원래 성당에 다니고 있어서 이사간 지역에 있는 새로운 성당에 나가게 되었고
원래 가입한 단체가 그곳에도 있어서 그 단체에 들어갔다. 그러나 종교가 같아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는 어색하기 마련이어서 빨리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는 모임 때마다 간식을 챙겨갔다. 또한 조금 친해진 사람들에게 점심도 사고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남은 것이 있으면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사람들과 처음보다는 관계가 편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일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용은 돈을 많이 쓰고 물건으로 선심을 사려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그 사실에 심하게 상처를 받았고 당장 떠오르는 해결 방법은 당장 그 단체를 탈퇴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만나 따지는 것이었다. 며칠간 혼자 끙끙 앓으며 힘든 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단체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된 것이 다 자신의 탓이라고 말했다.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단체의 정서에 맞지 않았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모든 일이 그 자리에서 해결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옹졸함을 사과했고 그녀에게 신입 회원인데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일로 인해 그녀는 오히려 사람들과 이전보다 더 친해졌으며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내 탓이라는 단 한마디에 모든 것이 술술 풀린 것이다.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고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좋아졌다. 자기 탓을 하는 것의 이점은 남 탓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 탓을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더 빨리 해결되고 더불어 나쁜 감정이 쌓이지 않는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일이 확대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해서 결과적으로 있던 상처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나친 내 탓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된 이유가 모두 내 탓이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자책감이다. 자책감은 스스로 상처를 낸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생긴 상처보다 내가 만든 상처가 더 견디기 힘들다. 윌리엄 스타이런의 소설 소피의 선택에서는 자책감으로 죽어가는 한 인간의 삶을 볼 수 있다. 폴란드 태생의 소피는 부모님이 모두 교수이며 남편은 수학 교수이고 2명의 아이가 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녀에게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겠지만 나치의 폴란드 침략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다. 아버지가 반유대주의자로 나치에 협조했음에도 정책의 혼란 속에서 남편과 아버지가 죽고 소피는 2 아이와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다. 죽일 자와 살릴 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독일군은 소피에게 2 아이 중 1명만 골라야 하는 잔인한 선택을 강요한다. 소피는 죽일 자로 딸을 선택한다. 독일군이 소피에게서 딸을 떼어 끌고 가자 딸은 처절하게 울부짖는다. 그녀의 딸은 가스실로 끌려가고 아들은 어린이 수용소로 보내진다. 그 후 20개월 동안 소피는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아우슈비츠에서 극심한 굶주림과 추위, 죽음을 경험한다. 전쟁이 끝나자 소피는 난민 수용소에서 자살을 기도했지만 살아남아 미국으로 건너간다. 죽지 못해 사는 그녀를 구해준 사람은 네이선이다. 네이선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 지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종족이 나치에게 학살당했다는 분노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소피를 사랑하고 돌봐주지만 한편으로 그녀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한다. 소피는 수용소에서 영양실조로 이가 다 빠져 틀니를 끼고 몸에 있는 학대의 상처들을 가리기 위해 온몸을 가리고 다니며 핏기 없는 얼굴을 한 채 살아간다. 그녀는 네이선의 발작과 강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딸을 버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학하며 하루하루 죽어간다. 그리고 어느 날 네이선과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소피는 불행한 기억과 상처를 잊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쌓아안고 죽음으로 걸어 들어갔다. 소피의 머릿속에는 죄책감과 죽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극단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소피의 삶을 보면서 힘든 시간에 그녀처럼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던 내 자책의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다. 우리의 삶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절박하진 않지만 끌려 들어가 나올 수 없게 하는 자책감의 굴레가 있다.
그것은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갈 만큼 강한 흡착력을 갖고 있다. 때때로 나가야 할 방향을 모를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 주저앉아 버리곤 한다. 나로 인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뒤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일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더욱 그렇다.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백 번 던져보지만 해결 방법은 없다. 이미 끝난 일이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탓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다. 그럴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탓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책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논리적으로 상황을 처음부터 정리해본다. 만일 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쌓아온 공적도 생각한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봐야 한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했으므로 이번 일은 보너스로 넘어가 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책감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항을 설명하고 나의 자책감에 대해서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위로하기 위해 당신이 그렇게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말해줄 것이다. 궁지에 몰려있는 당신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된다. 사실 그 사람의 말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자책감이라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만나서 힘든 사람과는 관계를 끊자. 인간관계는 난로처럼 대해야 한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중에서 가장 감지하기 쉬운 징후는 바로 만나는 사람이다. 만나고 들어오면 왠지 뒤끝이 편치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사람, 길에서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면 가장 좋겠지만 인생은 짧기에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도 다 만나지 못하고 산다. 좋은 사람만 만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굳이 얼굴만 봐도 힘들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까지 만날 필요는 없다. 내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에게 인연이 아닌 것이다. 모임에 나가면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거나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모임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모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탈퇴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거나 절대 안 나갈 수 없는 모임이라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럴 때는 비록 힘들기는 해도 가능하면 지금보다 덜 힘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덜 주고 시간과 비용을 거기에 전부 쏟지 말고 특히 문제가 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도의 전략과 테크닉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힘들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작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기엔 현실이 벅차다. 상처받지 않는 법을 터득해서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된다면 그때는 누구라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처받고 있는 지금은 나의 행복을 위해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분노와 슬픔을 키워 상처로 만들지 말자.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계속 그와 입씨름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불이 붙은 집을 내버려 두고 방화범을 잡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다. 화가 났다, 슬프다는 현재 내가 빠져있는 감정의 상태다. 이 상태는 상처와 다르다. 상처는 화와 슬픔에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어떤 일로 슬픔에 잠겨 감당하기 힘들고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해도 그것을 상처로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대상을 향해 슬픔을 풀어내려고 한다면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게도 상처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슬픔 위에 상처를 한 겹 더 얹게 된다. 이제 명심하자. 화가 난 것과 슬픔은 상처가 아니지만 그것이 깊어지면 가슴 속에 상처로 자리 잡게 된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괴로워하며 감정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상처는 멀어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학력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지적인 면을 향상시켜야 한다. 학력보다 내실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서점에 자주 들러 책을 읽는 것이다. 어려운 책을 읽으려 하지 말고 잘 읽히는 책부터 시작해 많은 책을 읽어보자. 어떤 자리에 가서도 어떤 주제든 이야기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학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영화를 통해 다른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좋다. 영화는 인간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며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해주는 좋은 카운슬러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나 정치 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 프로그램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만일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학력이 계속해서 열등감이 된다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진학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몇 번의 직업을 바꾸는 것이 일반화될 것이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진로가 열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주장한 깨진 창문 이론은 깨진 창문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사소해 보이는 것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상처 또한 그렇다. 치유하지 않은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다른 상처에 침투가 쉽다. 그것은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상처의 치유는 깨진 창문처럼 신속히 복구해야 하고 또한 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자신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때 느끼는 희열은 매우 크다. 그것은 상처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아야 할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어제보다 나은 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남과 비교해 못하다는 열등감으로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면 내 행복의 크기가 커진다. 나의 신조는 행복은 유일한 선이라는 것이다. 행복할 장소는 여기이고 행복할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할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직장에서 컴퓨터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자. 부탁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해서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바쁜데 도와달라고 하니 속으로는 몹시 귀찮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못해 해주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짜증이 날 것이다. 이걸 왜 해주겠다고 했는지 후회되면서 부탁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 밀려온다. 그러나 부탁을 들어준 것은 100번 잘한 일이다. 지금 당장 성가시더라도 언젠가는 지금 투자한 시간에 비할 수 없는 값진 무언가를 얻게 된다. 만일 분명한 이유 없이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나의 거절이 그에게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 부탁한 사람은 나와 가깝다고 생각해서 부탁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탁을 받았다면 큰 손해를 보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면 들어주는 것이 좋다. 상대가 부탁을 할 때는 당장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부분을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상대의 고마운 마음은 배가 되기 마련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가를 바라는 것은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며 덜 친밀한 관계라 해도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돌아섰을 것이다. 괜히 부탁했다며 심하게 후회하면서 말이다. 또한 부탁을 거절한 사람도 앞으로 그 사람과의 우정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에게 안긴 부끄러움 때문이다.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멋있어 보인다.
그 부탁이 어려운 것일수록 그렇다. 영화 카사블랑카에는 불가능한 부탁을 들어주는 한 남자가 나온다. 닉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전쟁 전에 파리에서 엘사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으나 엘사는 닉을 떠나고 닉은 시간이 흘러도 그녀를 잊지 못한다. 어느 날 엘사는 레지스탕스 운동가로 독일군이 수배 중인 남편과 카사블랑카로 온다. 하루하루 위험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카사블랑카를 떠나야 하지만 통행증이 있어야 빠져나갈 수 있다. 엘사는 옛 연인 닉에게 통행증을 부탁한다. 그러나 닉은 아직도 사랑하는 연인을 다른 남자 보내고 싶지 않으며 통행증을 주는 것은 닉에게도 위험한 일이므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엘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통행증을 주기로 결심한다. 두 사람이 이별하는 장면은 영화사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그것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떠나보내는 닉의 큰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닥칠 피해를 무릅쓰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실천에 옮겼을 때는 참으로 숭고하다. 사람의 일은 결코 알 수가 없다. 나도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생길 수 있고 공교롭게 예전에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다. 기분 좋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이다. 감수하면 할수록 행복의 크기는 커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호의를 베풀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면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동이며 혹시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괜한 노여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선의를 베풀면 그 대가는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고 선행의 기억은 상대방에게 남게 된다.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행복감을 안겨준다. 말 한마디로 상처의 크기가 달라진다. 말이 짧을수록 분쟁도 적어진다. 항상 진중한 태도로 말하고 조심해서 말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한마디 더 말할 시간은 있어도 취소할 시간은 오지 않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대개 말로 표현한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살면서 큰 장점이 된다. 말하는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처세술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기술이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여지가 크다. 아무리 행동을 잘한다고 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가끔 말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항상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막다른 지경에 이른 사람에게 그 처지가 그나마 최선임을 확인하는 말로 들린다. 악담도 상처를 주지만 지나친 치켜세움과 터무니없는 공감도 마음을 상하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섣불리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편이 낫다. 나중에 좋은 말을 해줄 기회가 분명히 있다. 진정으로 상대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알맹이 없는 멋진 말보다는 멋지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을 할 줄 안다면 상대가 나에게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게 진심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된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진심을 담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은 능변이 아니어도 통한다. 받을 상처를 막아줄 수 있고 보너스로 힘을 줄 수도 있다. 잘못을 지적할 때 그의 훌륭한 점도 말해주면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남을 칭찬하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사람은 칭찬해주는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 한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질책으로 상처를 주기보다 그가 자책감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자. 그가 가진 좋은 것, 훌륭한 것을 말해주면 그 스스로 반성함은 물론 그의 마음을 얻게 된다. 진심이 담긴 사과는 상처를 아물게 하고 감동을 가져다 준다. 사과를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향기다. 사과는 아주 어색한 순간을 우아한 선물로 바꾼다.
사람들은 사과를 하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과는 루저의 언어가 아니라 반대로 갈등 해소를 주도하는 승자의 언어다. 내가 준 상처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관계를 승화시킬 수 있다. 진심이 담긴 사과는 상처를 아물게 하고 감동을 가져다 준다. 우리의 삶이 물리적으로 바뀌는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준 상처로 상대방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것으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동정은 타인의 아픔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고 공감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동정하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이유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그걸 따지고 있다면 나는 동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정은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 삶에서 소중한 관계를 잃는 것보다 커다란 손실은 없다. 우리를 힘들게 했거나 참을 수 없게 만들었던 상황은 대부분 외형적인 것이다.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복원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그저 방치했기 때문에 온 결과다. 그때 그 일이 지금의 대가를 치를 만큼 중요했던가를 생각하면 그건 아니었다라는 답을 내리게 될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럿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순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소중하다. 요즘은 컴퓨터만 있으면 며칠이고 집에 틀어박혀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 또 독서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취향을 고려할 필요 없이 선택의 자유로움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며 고독을 즐길 수도 있다. 혼자만의 고독은 개인적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과도 같다. 그러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혼자 보내는 시간만큼 필요하다. 너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 생각할 시간이 없고 계속 혼자만 있으면 고립되기 쉽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만 있어도 동호회를 만들고 친한 사람이 셋만 넘으면 친목회를 만들어서 모임을 유지하려고 한다. 10대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한두 개의 모임을 갖고 있으니 세상 속에서 살려면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모임이든 익숙하고 오래된 사람들과의 만남처럼 즐거운 것은 없다. 오랜 시간 정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들은 앞으로도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존재다. 긴 시간을 그들과 보냈으며 그들로 인해 쌓은 추억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한순간의 실수로 잃어서는 안 될 값진 존재들이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 편하고 즐겁다. 나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이가 들수록 오랜 친분을 나눈 이들과의 관계는 값지다. 그러므로 그들을 잃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다. 가깝기 때문에 기대치가 커서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친한 만큼 나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주고받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처의 치유와 극복은 성장을 위한 단비다. 행복한 사람도 늘 행복하지는 않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변화무쌍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런데도 삶에는 한없이 감사할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살아갈 날들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다. 그동안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다. 그러한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결심도 하는 것이다. 어려웠던 시간들은 그 후에 내 삶의 성장의 단비가 되었을 것이다.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도 지금 돌아보면 다 지나간 일들이 되어 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힘든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그 다음의 시간이 주어진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 말이다. 고대 그리스 왕 다윗이 궁의 세공인에게 반지를 만들라고 명했다. 반지에는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지는 것을 막고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으라고 주문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자 세공이는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물었다. 그러자 솔로몬은 유명한 글귀를 알려주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고통은 사라지거나 적어도 옅어진다. 그런데 힘든 경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그전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되게 해준다. 그래서 원수와도 화해하고 주고받은 상처에 대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좀 더 나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20대에 무언가를 빨리 이루어야 한다고 조급해하지만 지나고 보면 30대에도 또 그 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급함으로 인해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사람, 시간, 일 등에 대해 우리가 길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쫓기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사람까지 잃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 그때 받았던 상처가 사실 그 정도까지 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일이 너무 풀리지 않을 때 낙담과 우울감을 껴안은 채 내 인생에 희망은 없을 거라고 절망하는 것은 조급한 생각이다.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보면 어떤 생명체도 자라지 못할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로운 생명체가 자라난다. 상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견뎌냄으로써 더 단단한 자신을 만들게 된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 마음의 감기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을 싹 틔우는 단비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책사랑TV 다슬다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다슬다움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